어머니,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찌 아바마마께 독을? 아니다, 나는 몰랐다. 제발 아들아, 어머니, 금이 환영한 어사가 무릎 꿇어 절하는 생모 앞에 마패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비의 독살 뒤에 어미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효자의 이름도 아비의 목숨도 그 모든 것이 독 한 방울의 거짓이 되었습니다. 허나 달빛은 끝내 숨긴 것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충청도 청하현 고을에 윤서헌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바위처럼 과묵하되 한 번 뜻을 세우면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막 고향 땅에 발을 디딘 참이었습니다. 금빛 햇살이 관아 지붕 위로 번지던 아침, 서헌은 어미 한씨 부인을 앞에 두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절은 받았으니 이제는 출도하시오. 한씨 부인. 서헌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의 웅성임이 한순간 뚝 그쳤지요. 한씨 부인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헌아, 이 어미가 어디를 잘못했다고. 서헌은 혀끝에 쇠맛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했던 이마가 식은 돌처럼 굳어졌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매서운 바람이 청하현 관아 담벼락을 훑고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탕평을 내세우던 시절이었으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고을은 토후와 뇌물에 휘어 백성의 원통함이 속으로 썩어가던 때였지요. 아맹의 권한을 받아 청하현의 발을 들인 서헌에게 소문은 칼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들었소. 저 어사가 친어미를 잡으러 왔다 하오. 패륜도 저런 패륜이 없구먼. 급제가 뭐라고 어미를 잡아들여.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관아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쥐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내 자식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현감은 중립을 가장한 채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나리, 민심이 이러하니 수사는 차차 논의함이 어떻겠소이까. 서헌은 소매 속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까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내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 숨을 삼켰지요. 그날 저녁 서헌은 청하현 기방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감춘 채 약재상 거래를 쫓던 길이었지요. 처마 밑에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맑고 조용한 얼굴의 기녀 하나가 서헌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나리, 찾고 계신 것이 있으시지요. 서헌은 눈을 좁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나 여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지요. 월향이라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비녀가 번뜩였지요. 그날 밤 저는 다 보았습니다. 월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월대보름 굿판이 열리기 전까진 그 이상은 입 밖에 낼 수 없다고. 허나 약재상 장부로 가는 길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헌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헌은 한씨 부인을 큰 집으로 직접 모셔드렸습니다.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의 눈에는 불효자가 뒤늦게 효심을 차린 것으로 보였지요. 허나 서헌의 속은 달랐습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가까이 두듯 어미를 곁에 두어야 움직임을 낱낱이 살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한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철이 들었구나. 서헌은 웃어 보였습니다. 허나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본인만이 알았지요. 그날 밤 홀로 등잔불 앞에 앉은 서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관아 장부와 약재상 거래를 암행의 방식으로 쫓겠다고, 법으로 끝내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지요. 법으로 끝내겠다.
반드시. 허나 맹세가 입술을 떠나는 순간 다른 목소리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미를 심판하는 날, 나는 과연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서헌의 목젖이 한 번 크게 울컥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가 다시 칼처럼 가라앉았지요. 서헌은 청하현과 나 가까이 임시 거처를 꾸렸습니다. 초라한 방 한 칸이었으나 창문을 열면 관아 지붕이 눈에 들어오는 자리였지요. 대보름 구판이 열리는 날까지 그 안에 모든 증거를 한 줄로 꿰겠다고 스스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향이 거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실로 묶인 부적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굿판의 함성 속에서야 장부가 숨을 쉽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지니고 계십시오. 서헌은 부적을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액막이인 동시에 그날까지 입을 막는 금기의 서약처럼 느껴졌지요. 달이 구름 사이로 잠기는 밤이었습니다. 서헌은 창문 너머 관아 지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비의 원통함이 그 지붕 아래 아직도 묻혀 있다는 것을 서헌만은 알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서헌은 관아 문서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암행어사의 신분을 내밀자 아전은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등 뒤로 날카로운 눈초리가 따라붙는 것을 서헌은 느꼈지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장부들이 선반 위에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서헌은 아비가 독살당했던 무렵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부는 그 대목에서만 깨끗이 비어 있었지요. 앞뒤 기록은 멀쩡한데 꼭 그 며칠치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헌은 손가락을 멈추고 빗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칼로 도려낸 듯 매끈한 절단면이었지요. 이 대목은 어찌 된 것이오? 아전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쥐가 갉아먹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문서고라 쥐가 많습죠. 서헌의 귀 뒤가 화끈거리며 열이 올랐습니다. 쥐가 갉아먹는다면 들쭉날쭉 뜯긴 자국이 남는 법이었습니다. 허나 따지고 들수록 벽만 두꺼워진다는 것을 서헌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현감은 그날도 어김없이 느린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어사나리 폐륜의 소문이 고을에 파다하오. 민심이 흉흉하니 수사보다 소문부터 잠재우시는 것이 순서 아니겠소이까. 서헌은 장부를 덮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법을 들이밀수록 벽이 높아지고 사람을 찾을수록 문이 닫혔습니다. 아비의 죽음을 덮은 것은 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침묵이, 아전의 태연함이, 현감의 느릿한 목소리가 함께 공모하고 있었지요. 선앙당 앞을 지나던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기둥마다 색이 바랜 부적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밟혔는데 다른 것보다 새 것이었고 붉은 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월향이 곁에 나타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저 부적 보고 계십니까? 월향은 선앙당 기둥 아래 조용히 서서 서헌의 눈길을 따라갔습니다. 대보름굿은 단순한 흥이 아닙니다. 평소엔 입을 꾹 닫고 있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달을 보느라 손이 바빠지고 혀가 느슨해지지요. 서헌은 천천히 월향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요? 월향은 대답 대신 선앙당 뒤편을 덕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집 처마 아래 오래된 나무 괴짝 하나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지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잡동사니로 보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장부는 옮겨졌습니다. 대보름이 되면 다시 움직이겠지요. 나리의 눈은 그날 달빛이 닿는 자리를 향해야 합니다. 서헌은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월향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목격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서원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월향뿐이었지요. 밤바람이 선앙당 부적들을 일제히 흔들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비밀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서헌은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보름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헌은 신분을 감춘 채 월향과 함께 장터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의 장터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장수의 외침이 골목을 타고 흘렀고 곡물 가마니들이 햇볕 아래 줄지어 쌓여 있었지요. 서헌은 선비 행색을 벗고 허름한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고을 선비쯤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약재상은 장터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곳곳에 말린 약초 묶음이 걸려 있었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쑥과 창포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의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채웠습니다. 서헌은 무심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어린 시절 아비가 약을 다리던 날이면 마루 가득 퍼지던 바로 그 냄새였지요. 서헌은 약재들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월향은 그 옆에서 말없이 약재상 주인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지요. 두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약재상을 나오는 길에 서헌의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목책 모서리에 긁힌 것이었지요. 별것도 아닌 상처였으나 월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월향은 말없이 걸음을 멈추더니 방금 구입한 약초 한 줌을 손바닥 위에 올려 찧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서헌의 손등에 살며시 얹어주었지요. 서헌은 그 온기에 잠깐 굳어버렸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조용한 손길이었습니다. 서헌은 자신도 모르게 짧게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웃음이었지요. 장터를 빠져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서헌은 나란히 걷는 월향의 발걸음이 조용하고 일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무엇이 저 여인을 저토록 단단하게 만들었는가? 서헌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란히 걷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월향이 서헌을 데려간 곳은 기방 깊숙한 곳의 골방이었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퀴퀴한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창도 없는 좁은 방이었지요. 월향은 무릎을 꿇고 바닥 귀퉁이의 널빤지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 먼지에 덮인 낡은 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서헌은 함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은비녀가 있었습니다. 서헌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비녀의 끝부분, 은빛 위로 검붉게 엉긴 얼룩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비녀의 측면에 약재 가루가 눌어붙은 자국이 선명했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녀가 가늘게 울릴 만큼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누군가의 손이 약재 가루를 비녀 끝에 찍어 발라 그릇에 털어 넣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지요. 서헌의 심장이 갈비뼈를 치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소? 서헌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방 마당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관아 담벼락 아래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을 주었지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허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소? 아버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헌은 비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기억에 기댈 필요가 없었지요. 손에 쥔 이 물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손이 그날 밤 그 방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서헌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은비녀를 품에 넣고 거처로 돌아온 그날 밤
서헌은 뒤척이다 새벽을 맞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녀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이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증거를 손에 쥐었다는 안도감과 그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이 한 사람임을 확인했다는 서늘함이 한 몸 안에서 뒤엉켰지요. 아침이 되자 장터에서부터 소문이 날아들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유림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요. 서헌이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몸 바쳐 뒷바라지한 덕이며 그 미환향도 어미의 정성 어린 기도 덕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미의 은혜를 발로 차는 자식이 어찌 고을을 다스리는 어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림 어른 한 명이 서헌을 찾아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어사 날이 아무리 나라실이 급해도 천류는 지켜야 하는 법이요. 어미를 옥에 가두는 자식이 어디 있소이까. 서헌은 공손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른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허나 자리를 뜨는 유림 어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헌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폐륜의 틀은 점점 촘촘해지고 있었지요. 서헌이 반박할수록 이야기는 더 크게 번졌고 침묵할수록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관아는 그날 이후 수사 협조를 뚝 끊었습니다. 문서고의 문은 굳게 잠겼고 아전들은 서헌의 질문에 눈을 내리깔며 짧게 대답했지요. 서헌은 거처의 창가에 홀로 앉아 어두워지는 청하현의 지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이 먼저 움직이고 여론이 담을 쌓고 관아가 문을 잠그는 동안 아비의 원통함은 더 깊이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서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 듯 했지만 그 불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지요. 대보름까지 이 불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정적 증인을 만난 것은 대보름을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약재상 뒷골목에서 일하던 늙은 약재꾼이었지요. 그날 밤 관아 담벼락 근처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들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헌은 거처로 불러들여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약재꾼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허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약재꾼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관아 물품 절도였지요. 서헌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 뒤편 골방에서 곤장을 맞은 약재꾼은 그날 저녁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헌은 무릎이 순간 풀려 바닥을 짚었습니다. 입안 가득 씁쓸한 침이 고였지요. 이자는 병이 깊었습니다. 곤장을 맞기도 전에 이미 몸이 상해 있었지요. 아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의 얼굴이 아니라 거짓을 너무 오래 해온 자의 얼굴이었지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헌의 거처 앞에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열어보니 역모를 꾸몄다는 내용의 서찰이었지요. 필체는 서헌의 것과 교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역모 서찰을 근거로 나리를 잡아들이려 한다 합니다. 월향이 숨을 몰아쉬며 전했습니다. 서헌은 밤새 거처를 지켰습니다. 역모 서찰의 필체를 등잔불 아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지요. 정교한 위조였습니다.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서헌의 필체를 오래 그리고 가까이서 보아온 자일 것이었습니다. 서헌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날이 밝자 서헌은 약재상 집을 찾아갔습니다. 공식 조사가 아니라 홀로 아무도 모르게였지요. 약재상 주인은 이미 고을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서헌은 빈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집힌 항아리들, 흩어진 약재 부스러기들, 그리고 반쯤 타다 만종이, 조각들이 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서헌은 무릎을 꿇고 바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때 마루 끝 바닥널 아래 손가락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장부 조각이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요. 누군가 불태우려다 끝내 마저 태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헌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래 날짜와 약재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비가 독살당하기 직전 열흘간의 기록이었지요. 수량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약재가 한 집에서 2번, 사흘 간격으로 거래되어 있었습니다. 2번째 거래에는 이름 대신 점 하나만 찍혀 있었지요. 월향이 숨겨둔 조각과 맞물리는 날, 그 점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헌이 거처의 등잔불을 끄고 막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지요. 갑자기 낡은 살인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서헌이 벌떡 일어나는 순간 험상궂은 하인 셋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장부 묶음이 통째로 탈취당했습니다. 하인들은 거처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장롱이 넘어지고 서한이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서헌이 소리치며 막아보려 했으나 하인들은 몽둥이를 앞세웠고 서헌은 벽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뒤집힌 방 안과 서헌 혼자뿐이었지요. 더 끔찍한 소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월향이 잡혀갔습니다. 이후 잔악이 숨을 헐떡이며 전했습니다. 포졸들이 기방으로 들이닥쳐 월향을 끌어냈다는 것이었지요. 죄목은 영모에 연루된 자를 은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헌은 이를 악물어 턱이 뻣뻣해졌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거꾸로 솟구쳐 올랐지요. 천하의 몹쓸 것들. 서헌은 문틈 넘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지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그리고 월향까지. 정월대보름 밤이었습니다. 선앙당 앞마당에 횃불이 타오르고 달맞이,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굿판의 북소리가 청하현 골목골목을 울렸지요. 사람들은 달을 향해 절을 올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1년 중 이날만큼은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헌은 그 한복판에 장부 조각을 들고 섰습니다. 물러서시오. 서헌의 목소리가 북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청하현 백성들 앞에서 고하겠소. 이것은 그날 밤 약재상의 외상장부요. 관아 출입 기록과 함께 아비의 독살 당일 전후의 거래 내역이 한 줄로 이어지고 있소이다. 한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폐류나 어미를 죽이려 드느냐 묻겠소. 한씨 부인. 서헌의 눈이 어미를 향해 곧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관아 담벼락 아래 은비녀를 버린 이가 누구요? 그 비녀 끝에 남은 약재 가루는 무엇이며 이름 없이 점 하나로 기록된 2번째 약재 거래의 주인은 누구요? 선앙당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북소리조차 멎었지요. 월향이 포졸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옷고름이 찢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서헌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이 한 박자 늦게 들렸지요. 횃불이 바람에 크게 일렁이며 은비녀를 달빛 아래 환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날 약을 산 이는 낯선 내연남이 아니라 관아 문을 드나든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월향의 목소리가 굿판의 북소리보다 크게 청하현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한씨 부인의 2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한씨 부인의 통곡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짓이요. 기녀의 말이 어찌 사람 말이 되겠소이까. 백성들이 흔들렸습니다. 굿판의 흥이 채 가시지 않은 자리였고 모성의 울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건드렸지요. 현감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어사 나리.
이 자리는 재판장이 아니오. 기녀의 증언과 반쯤 탄 장부 조각으로 함부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일이오. 포졸들이 서헌을 에워쌌습니다. 창대 끝이 서헌의 앞길을 막았지요. 어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친어미를 모함한 혐의로 일단 직무를 정지하고 한양으로 소환하는 것이 마땅하오. 서헌은 마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소이까? 보입니다. 허나 상소가 먼저 올라가면 그 마패도 힘을 잃게 되지요. 현감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지요. 서헌은 숨을 들이켜도 폐가 비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마패가 낯선 쇳덩이처럼 느껴졌지요. 월향의 목숨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었고 아비의 원통함은 다시 봉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증거는 손에 쥐고 있으나 그것을 펼칠 재판장이 없었습니다. 나리, 월향이 낮게 불렀습니다. 관아 출입기록 마지막 장을 보셨습니까? 서헌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장은 없어도 이 한 글자면 한양까지 끌고 갈 수 있었지요. 현감, 서헌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재판은 여기서 끝내지 않겠소. 이 기록은 한양 의금부로 직접 가져가겠소이다. 마당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횃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양 의금부, 그 네 글자가 공기를 가르자 포졸들의 창대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지방관아의 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현감이 아무리 상소를 올려도 의금부가 먼저 움직이면 판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서헌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월향을 풀어주시오. 지금 당장. 현감은 잠시 뜸을 들이다 손을 들어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월향의 결박이 풀렸지요. 서헌은 월향이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나리. 월향이 서헌의 곁으로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의금부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부 조각이 아니라 그날 밤 한씨 부인과 함께 관아를 드나든 자의 이름이 담긴 서찰입니다. 허나 그것을 꺼내는 순간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서헌은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오? 저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지요. 그것이 제 죄입니다. 서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월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오래 묵은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나를 짐승이라 부르라. 허나 죄는 사람의 탈을 쓰고도 죄다. 서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월향, 그 서찰을 내어주시오. 당신의 죄는 내가 증인이 되겠소. 서헌은 입술 안쪽이 터져 피맛이 번지는데도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효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월향의 죄책감을 함께 품는 것,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짊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관아 재판장의 불이 켜졌습니다. 대보름 달빛이 마당 끝까지 밀려오고 포졸들이 사방을 둘렀습니다. 구경꾼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지요. 청하현에 이런 밤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서헌은 재판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은비녀와 장부 묶음을 앞에 내어놓고 월향의 서찰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지요. 한씨 부인, 서헌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과나 담벼락 아래 은비녀를 버리고 간 이유를 고하시오. 한씨 부인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단치마 자락이 달빛을 받아 희게 빛났지요. 어미가 자식 앞에 죄인이 되었구나. 이 어미가 무슨 낯으로 살아가겠느냐. 울음이 먼저였습니다. 모성의 울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건드렸고
담 너머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지요. 허나 서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하겠소이다. 서헌은 장부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약재상의 외상 기록이요. 같은 약재가 사흘 간격으로 2번 거래되었고, 2번째 거래에는 이름 대신 점 하나만 찍혀 있소이다. 그리고 관아 출입 기록의 마지막 장, 지워지다만 첫 글자는 아니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요. 서헌은 월향의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현장을 목격한 자의 증언이요. 관아 담벼락 아래에서 약재 가루를 비녀 끝에 묻히던 손의 주인이 한씨 부인이었다고 적혀 있소이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달빛 아래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울음을 무기로 삼던 자가 무기를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헌아,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내 아비는 나를 버리려 했다. 첩을 들이고 나를 내쫓으려 했단 말이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서헌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으로 갚을 빚은 세상 어디에도 없소이다. 재판장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달빛만이 은비녀 위에서 마지막 증언처럼 번뜩였지요. 기록과 물증이 숨통을 죄며 말이 아닌 사실이 재판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월향이 재판장 앞으로 나섰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고 찢어진 옷고름을 여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저는 기방마당에서 한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관아 담벼락 아래쪽 그리고 앉아 비녀 끝에 무언가를 묻히고 계셨지요. 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그날 이후 한씨 부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입을 다물면 기방에서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셨지요.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오래도록 따랐습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이 고을에 오는 것을 보고 더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현감, 서헌이 돌아섰습니다. 관아 출입 기록 조작과 증거 인멸의 관아가 연루된 것도 의금부에 함께 고하겠소이다. 현감은 입술을 달싹이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울음도 원망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모성의 탈을 쓰고 여론을 쥐고 흔들던 자가 마침내 자신이 만든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서헌은 굳게 쥔 주먹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오래 묵은 가시가 살 속에서 빠져나가듯 가슴이 저릿하게 비었지요. 아비의 원통함이 이 재판장에서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굿판의 북소리보다 크게 진실이 청하현의 밤하늘을 울린 밤이었습니다. 한씨 부인과 현감이 포박되어 관아 안으로 끌려간 뒤 청하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굿판은 끝났고 횃불은 꺼져가고 있었지요. 대보름 달만이 여전히 높고 맑게 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삼삼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폐륜 어사라 손가락질하던 자들도 불효자라 욕하던 자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요. 토호와 아전의 연결고리가 끊기며 청하현은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에서 관리가 내려오고 관아 장부가 다시 정리되었지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의 원통함이 조금씩 햇빛 아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헌은 폐륜의 낙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미를 잡아들인 자식이라는 말은 한동안 따라다닐 것이었지요. 허나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아비의 원통함을 바로잡았다는 사실만은 무엇도 흔들 수 없었으니까요. 월향은 자신의 죄책감을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채였습니다.
서헌과 나란히 걷는 것을 스스로 삼가며 조용히 거리를 두었지요. 서헌은 그것을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짐은 각자의 속도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대보름달이 뜨면 서헌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은비녀가 달빛을 받아 번뜩이던 마당, 월향에 떨리지 않던 목소리, 그리고 한씨 부인이 재판장에 무너지던 순간이었지요. 청하현 관아 앞을 지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새 현감의 이름이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 안에서는 아전들이 장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비었던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 것이었지요. 서헌은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낳아준 은혜는 갚을 수 있어도 버린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서헌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요. 다만 오래 품고 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피가 인연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헌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연은 책임이 만드는 것이었지요. 아비를 지키지 못한 자책도 어미를 심판한 죄책도 서헌은 그 모두를 가슴 속에 고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